라트비아가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러시아 군대를 질식시키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푸틴은 이 공격에 사실상 아무런 방식으로도 대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푸틴은 발트해 연안을 하나의 거대한 협박 무기로 활용해 왔습니다. 옛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철도망과 송전선, 가스관과 물류망은 이 지역 국가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줄처럼 설계되어 있었고, 크렘린은 이 생명줄을 언제든지 죄었다 풀었다 하면서 정치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모스크바 입장에서 볼 때 발트 3국의 철길과 전력망은 선택지가 아니라 지렛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푸틴이 꿈꾸던 소련 2.5의 환상은 이 지렛대가 하나씩 뽑혀나가면서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라트비아가 최근 내린 결정은 그 상징적인 정점입니다. 이 나라는 러시아와 연결된 철도선을 단순히 운행 중단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땅속에서 뽑아 올려 물리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닙니다. 11월 26일 라트비아의 린케비츠 대통령과 슬리냐 총리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이 안은 국가 생존을 위한 장기 군사 교리, 다시 말해 새로운 형태의 국가 방위 전략입니다. 왜 하필 철도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러시아 군대는 탱크와 자주포, 탄약을 국경 가까이로 옮길 때 철도에 거의 산소 공급 장치처럼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식 군사 물류는 도로에서 자주 막히지만 철도에서는 흘러넘치듯 움직입니다. 전차와 포, 탄약과 연료를 일시에 엄청난 양으로 실어 나르려면 트럭 수백 대보다는 화차 수십량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라트비아가 이 철길을 뽑아버린다는 것은 곧 러시아 침공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동맥을 한 번에 잘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미사일 한 발, 포탄 한 발 쓰지 않고도 러시아 육군의 척추를 꺾는 방식입니다. 지도 위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또렷해집니다. 라트비아는 러시아와 283km의 국경을 접하고 있고 이 구간을 따라 러시아의 군사 물류를 지탱해온 세 개의 주요 철도 동맥이 뻗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이자 지금 정조준된 노선이 바로 질루페에서 라트비아 내륙의 레제크네 분기점으로 이어지는 선로입니다. 이 노선은 말 그대로 모스크바에서 곧장 뻗어 내려오는 주동맥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 선로는 유사시 탱크와 장비, 보급품을 발트 방향으로 퍼붓기 위한 핵심 관문입니다. 두 번째 노선은 북쪽의 카르사바 인근 국경 교차점으로 들어오는 선입니다. 이 선로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폭 1520mm짜리 소련식 궤관이라는 점입니다. 즉,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군용 열차의 바퀴 강역에 맞춰 특별히 설계된 철도입니다. 라트비아가 이런 선로를 해체한다는 것은 단순히 쇳덩어리 레일을 들어 올리는 행정 조치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주변국에 대해 갖고 있던 궤관 우위, 다시 말해 우리 열차만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설계된 군사물류 인프라라는 장점을 통째로 지워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철도를 뽑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평범한 선로라면 중장비를 동원해 레일과 침목을 들어 올리는데 몇 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라트비아의 계획은 훨씬 더 깊게 파고 들어갑니다. 이들은 단순히 레일만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로가 지나가는 성토 구간을 굴착해 지반 자체를 허물고 주요 교량들을 군사적으로 쓸 수 없도록 만들며 신호와 통신 시스템도 완전히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 러시아가 다시 이 선로를 복구한다고 해도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수년이 걸리고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는 대규모 인프라 재건 사업이 됩니다. 즉, 러시아가 나중에 돌아오고 싶어도 발을 딛고 올라갈 레일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시선을 북쪽으로 돌려보면 에스토니아의 상황은 더 극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와 연결되는 가장 상징적인 접점은 나르바 국경입니다. 이 선로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철도 축이었지만 이미 에스토니아는 이 지역의 도로 교량 통행을 대폭 제한했고 교량에는 탱크 진입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 장애물, 이른바 용치까지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제 에스토니아는 나르바뿐 아니라 카이둘라 지역의 철도 연결을 완전히 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의 정교한 공조가 빛을 발합니다. 두 나라는 국경을 따라 남북으로 달리는 레일 발티카 프로젝트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러시아 방향으로 뻗어 있는 모든 동쪽향 선로들을 단계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지도 위에서 보면
이는 핀란드에서 폴란드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방벽이 발트해 동쪽 변을 따라 세워지는 그림과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예전처럼 편하게 돌파할 수 있는 철도 관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쪽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게 전개됩니다. 리투아니아는 발트해 전체 방정식 속에서 좀 더 복잡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본토와 칼리닝그라드를 잇는 철도 통로의 수문장입니다. 러시아 열차는 벨라루스를 거쳐 리투아니아의 케나 국경에서 들어와 리투아니아 영토를 관통한 뒤 키바르타이 국경을 통해 칼리닝그라드로 빠져나갑니다. 이 노선은 발트해에 위치한 러시아 군사 전초기지 칼리닝그라드로 들어가는 산소 호흡기 같은 통로입니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가 자국 내 러시아 연결 철로를 해체하는 동안 리투아니아가 이 칼리닝그라드 통과 열차의 속도 제한, 기술적 규제 혹은 완전한 운행 중단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더한다면 칼리닝그라드 주둔 러시아 군대의 숨통은 한층 더 조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폴란드와의 공조까지 더해지면 완전한 포위망이 형성됩니다. 이 세 나라의 진정한 공조는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드러납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모두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1520mm 소련식 궤관 시스템에서 벗어나 유럽 표준인 1435mm 궤관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러시아 열차의 바퀴 자체가 이 땅 위의 선로와 맞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단순한 우회 노선 변경이 아니라 아예 다리가 잘려나가는 물류 절단 수술입니다. 국경을 넘어선 선로가 사라지는 순간 푸틴이 집착해온 이른바 근접 해외 교리, 즉 옛 소련권을 자국 영향권으로 묶어두겠다는 전략은 철길과 함께 역사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라트비아의 이번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군사 이론에서 말하는 거부 전략의 개념을 다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거부 전략이라 하면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 배치하는 미사일, 기로에, 방공망 같은 무기 체계를 떠올립니다. 적이 접근하는 순간 하늘에서 요격 미사일이 날아가고 바다에서는 기뢰가 폭발하며 육지에서는 포와 로켓이 비처럼 쏟아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라트비아는 지금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무기를 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학적 제거, 말 그대로 마이너스 공학입니다. 다리를 폭격하는 것과 철로를 제거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해집니다. 다리를 폭파하면 국제법상 명백한 군사공격으로 간주됩니다. 상대방은 즉시 보복할 명분을 얻게 되고 미사일이 오가고 사이렌이 울리며 전면전으로 비화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자국 영토 안의 철로를 예산 절감을 위해서 혹은 환경보호와 안전기준 강화를 이유로 철거한다고 발표하면 어떨까요? 서류상으로는 어디까지나 국내 인프라 조정일 뿐입니다. 법적으로도 완전히 자기 나라의 권한입니다. 러시아는 불편해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구실이 없습니다. 푸틴이 왜 우리 열차가 다니던 선로를 뽑았느냐고 따지며 전쟁을 선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처럼 라트비아의 선택은 군사적 긴장을 전면전 임계선 아래로 유지하면서 러시아군의 작전 능력을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마비시키는 회색 지대 전술입니다. 푸틴이 수년 동안 서방을 상대로 사용해온 회색 지대 전술이 이제는 거꾸로 그를 향해 돌아오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철로 하나를 없애는 것이 어떻게 포병 활용 못지않은 효과를 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러시아 군사 교리가 철저하게 화력 중심, 특히 중포와 대량 탄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화력은 무게가 톤 단위입니다. 철도가 있을 때 러시아군은 탄약과 포신, 자주포 차량을 광역으로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로가 사라지는 순간 러시아군은 바퀴 달린 차량, 즉 트럭과 도로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문제는 발트해 인근의 지형이 러시아군에게 악몽 같은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이 지역은 곳곳에 늪지와 숲, 부드러운 지반이 펼쳐져 있습니다. 탱크와 중장비가 마음대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는 제한적입니다. 선로가 사라지면 러시아 군용 차량은 미리 지도에 표시된 몇 개의 아스팔트 도로에 억지로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방어하는 측에게는 꿈과 같은 상황입니다. 적이 어디로 지나갈지 미리 알고 있다면 그 길목에서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과 대전차, 미사일, FPV 자폭 드론을 기다리는 일종의 살상구역으로 러시아 기갑부대가 스스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철로가 제거되는 매 미터마다 러시아 탱크는 탈출구 없는 사격 통로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라트비아가 하는 일은 결국 지리 그 자체를 하나의 무기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철길이 사라지는 자리는 곧 러시아가 빠져나갈 수 없는 진흙탕이 됩니다. 벼락처럼 밀고 들어가겠다는 러시아의 정역전 꿈은 결국 늪에 박힌 탱크와 느릿느릿 기어가는 보급 차량, 그리고 머리 위로 떨어지는 포탄과 드론에 시달리는 악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국경 전체에 수천 개의 지뢰를 묻는 것과 다르지 않은 효과를 내지만 유엔 연단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노후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식입니다. 라트비아의 철도 해체 계획은 표면적으로는 군사지역을 직접 겨냥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민간 화물량 감소, 유지 보수 비용, 환경 영향 같은 표현들이 동원됩니다. 그러나 전략적 도미노 효과를 따라가 보면 이 조치는 발트해에서 러시아가 가진 가장 중요한 군사 거점 칼리닝그라드를 사실상 방어 불가능한 위치로 몰아붙입니다. 라트비아의 철길이 끊어지면 러시아는 칼리닝그라드로 들어가는 육상 보급망에서 큰 축 하나를 잃게 됩니다. 여기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의 협력은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분리된 외딴 영토입니다. 한쪽에는 리투아니아, 다른 쪽에는 폴란드가 끼어 있으며 유럽연합과 나토 회원국 영토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곳이 러시아 본토와 연결되는 사실상 유일한 육상축이 바로 수발키 회랑입니다. 수발키 회랑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국경 사이로 길게 뻗은 좁은 통로로 전시에는 러시아와 나토가 가장 먼저 맞부딪힐 수 있는 위험 지점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수년 동안 러시아 군사기획자들은 철도와 도로, 그리고 수발키 회랑을 오가며 다양한 육상 경로를 조합해 칼리닝그라드 주둔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라트비아가 러시아와 연결된 철도를 끊어내면 칼리닝그라드로 향하는 육상 보급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수발키 회랑이라는 하나의 가느다란 관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이미 전략적 취약점으로 유명한 좁은 통로의 압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수발키 회랑에 대한 나토의 감시는 더 촘촘해질 것이고 러시아는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발트해 거점을 유지하기 위해 단 하나의 가늘고 취약한 육상 통로에 군수와 병력을 몰아넣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스스로 가장 두려워해 온 악몽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나토의 결속이 현실의 지형 위에서 형태를 갖추는 순간입니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가 철로를 끊고 폴란드가 동부 국경 방어선을 강화하면서 러시아의 발트해 전략은 하나의 거대한 병목에 갇힙니다. 육상 보급로는 줄어들고 남은 통로는 나토 회원국들의 손쉬운 감시와 통제 아래 놓입니다. 여기에 더해 발트해 주변국들은 군사적 차원뿐 아니라 민간 인프라와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조치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이후 러시아는 국경을 따라 거대한 철조망과 장벽을 세웠지만 이는 오히려 자국의 전통적인 국경 우위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난민과 이주민을 무기처럼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응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국경 통과를 제한하고 차량 위주로만 통행을 허용하는 등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물리적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리투아니아 국영철도는 러시아 에너지 대기업 루코일이 칼리닝그라드로 보내던 중요 화물의 운송을 공식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측은 이를 적대 행위가 아니라 기업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경영상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이 조치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루코일이 보내던 연료는 단지 민간 차량용 휘발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칼리닝그라드의 전력망을 지탱하는 발정이 도로를 달리는 버스와 앰뷸런스, 그리고 겨울의 동결을 막기 위해 군부대 막사와 탄약고를 드는 난방 연료까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 선로가 끊기는 순간 칼리닝그라드는 연료와 난방, 전력 생산에서 동시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제 단지 레일만이 아니라 푸틴의 혈관을 타고 흐르던 전기의 흐름까지 차단되는 단계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이제 단지 레일만이 아니라 푸틴의 혈관을 타고 흐르던 전기의 흐름까지 차단되는 단계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발트 3국과 러시아, 벨라루스를 하나의 거대한 전력망으로 묶어두었던 소련 시대 유산,
소위 브렐-BRL 전력망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브렐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전력 고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벨라루스, 러시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머리 글자를 딴 이 시스템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설계된 구소련식 초대형 전력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효율적인 전력 공급망처럼 보였지만 그 본질은 모스크바 중심의 정치 통제 장치였습니다. 스몰렌스크 같은 러시아 내부의 대형 발전소가 일정한 50Hz 주파수로 전력을 공급하면서 탈린에서부터 칼리닝그라드까지 발트 지역 전체에 불을 밝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력은 단지 상업적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의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었습니다. 크렘린이 마음만 먹으면 발트 국가들의 수도를 한겨울 한밤중에 순식간에 암흑과 냉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통제 장치였던 것입니다. 이 위협은 단지 가상 시나리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여러 차례 가스와 전기를 정치적 압박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2006년에는 우크라이나가 가스 가격 문제로 러시아와 갈등을 빚자 크렘린이 밸브를 잠가버렸고 2009년에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한겨울에 똑같은 운명을 겪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에는 폴란드와 불가리아가 루블화로 대금을 지불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가스프롬이 일방적으로 공급을 끊어버렸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를 상품이 아니라 구속수단으로, 계약이 아니라 협박의 언어로 사용해 온 것입니다. 발트 3국이 독립을 회복한 1991년 이후 이들은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국기와 헌법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스크바에 연결된 에너지 탯줄, 곧 브렐 전력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언젠가 또다시 러시아의 버튼 하나에 생존이 좌우될 수 있다는 공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마음먹고 전기를 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시의 불빛이 동시에 꺼지고 병원 중환자실의 장비들이 경고음을 내다가 멈추고 인큐베이터에 누워있는 신생아들의 천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술실의 조명이 꺼지고 인공호흡기가 멈췄다는 경보가 쏟아지며 생과 사의 경계가 몇 분 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기 펌프가 멈추면 수도관으로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난방이 끊기면 집과 학교와 사무실이 단숨에 냉동 창고로 변합니다. 바로 그래서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인프라 이슈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 총리는 올해 초 한 인터뷰에서 브렐에 남아있는 것은 모스크백에 장전된 권총을 쥐어주고 자기 머리 옆에 들고 있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연결을 끊는 일이 정책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었습니다. 발트 국가들이 지난 수십 년간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이 문제에 매달려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법은 단순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고리를 끊고 대신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엔소2 전력망과 연결되는 것. 발트 3국은 브뤼셀과 베를린, 바르샤바와 헬싱키를 향해 새로운 전력선과 해저 케이블을 뻗으면서 동시에 러시아와의 연결선을 하나씩 끊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쪽의 에스토니아는 핀란드와 연결되는 S2선, 이른바 에스토링크2를 현대화하고 용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 선 하나만으로도 650메가와트의 전력을 양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 발트 지역은 북유럽의 안정된 전력 시장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두 번째 생명줄을 확보했습니다. 폴란드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단순한 통과 지점이 아니라 중추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르샤바는 자신들의 전력망을 강화하기 위해 수십억 유로를 들여 새로운 송전선을 깔았고 이렇게 구축된 고압선과 변전소들이 발트 3국을 유럽 시스템에 완전히 접속시키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단지 발트로 전기를 보내주는 국가가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에너지 안정을 떠받치는 다치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2025년 2월 8일이라는 상징적인 날짜의 하나의 역사적 장면으로 응축되었습니다. 그날 발트 지역의 전력망은 러시아 시스템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하루 동안 운영되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동시에 유럽 전력망과의 동기화를 위한 기술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가로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카페에서는 커피 머신이 돌아갔으며
지하철도 정상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력망 제어실의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기술자들과 정치인들의 눈에는 이 날이 두 번째 독립선언과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등 스위치가 더 이상 모스크바가 아니라 브뤼셀과 자체 통제센터에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갑자기 분노해 발전소의 출력을 낮추거나 고의로 주파수를 흔들어 전체 전력망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발트 3국은 유럽의 다른 30여 개국과 함께 하나의 거대한 전기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면 모두가 함께 대응하고 어느 한 곳의 발전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의 여유 용량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더 이상 그들의 밤을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군사와 정기를 아우르는 다층적인 분리는 푸틴에게 정치적으로도 치명적인 역풍을 불러옵니다. 러시아 지도부는 오랫동안 인접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왔습니다. 에너지 계약, 철도 화물,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온 가격 혜택,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나라에 사는 러시아계 주민들의 존재가 그러한 레버리지로 활용되었습니다. 푸틴은 자주 이런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국외에 사는 러시아어 화자들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주변국을 압박하고 필요하다면 군사 개입까지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트 3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크렘린의 선전과 정반대입니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에 살고 있는 상당수 러시아 출신 주민들은 서방 제도에 이미 깊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나토 회원국 국민으로서 상대적 안전과 법치,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적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크렘린의 선전이 말하는 것처럼 러시아의 보호를 갈망하는 약자가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의 공격성이 자신들의 일상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시민에 가깝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지 키이우와 하르키우를 잃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은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전통적인 영향권, 이른바 완충지대와 근접 해외에 대한 통제력을 근본에서부터 허물어뜨렸습니다. 발트해 연안에서 진행되는 철길 해체와 전력망 탈동기화, 국경 장벽 설치와 난민 무기화에 대한 대응 조치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러시아를 유럽 대륙에서 물리적으로 밀어내고 심리적으로도 거리를 두려는 집단적 의지입니다. 이제 지도를 펼쳐보면 푸틴이 한때 믿었던 육상 공급로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러시아 본토에서 발트 방향으로 뻗어 있던 철도는 끊겨 있고 에너지 케이블은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좁고 취약한 수발키 회랑과 제한된 해상 수송뿐입니다. 이는 단지 무역이 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자신이 벌인 전쟁 때문에 스스로 유럽에서 축출되었다는 정치적 판결문이기도 합니다. 칼리닝그라드는 어느새 전초기지에서 덫으로 변했습니다. 발트해 연안에서의 러시아 군사 전략은 더 이상 공격적인 전진 배치가 아니라 고립된 거점을 겨우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와 보급을 끊임없이 퍼나르는 방어적 생존전이 되었습니다. 발트 3국과 폴란드, 핀란드가 촘촘히 짠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장벽들은 러시아를 뒤로 물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발트해를 향한 푸틴의 육상 공급로는 사실상 지워졌습니다. 이는 철도 화물이 줄었다는 기술 통계가 아니라 러시아 군대의 실질적 작전 능력을 겨냥한 외과 수술입니다. 라트비아의 철길 해체, 리투아니아의 연료 운송 중단과 전력망 분리, 에스토니아와 핀란드의 국경 방어 강화, 폴란드의 동부 방위선 구축 등 각기 다른 결정을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보면 그 안에는 분명한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총을 쏘기도 전에 전쟁 수행 능력을 안에서부터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푸틴 정권의 공격성은 이웃 나라들에게 높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무역 감소, 물류 우회, 인프라 재투자, 국경 방어 강화는 모두 돈과 시간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결국 한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당장의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러시아와의 물리적 연결을 정리하고 스스로의 안보를 강화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진 철길과 전력선은 다시 쉽게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 신뢰가 무너진 뒤에는 물리적 인프라도 다시 놓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발트 3국과 폴란드, 핀란드는 단지 국경선만이 아니라 사회와 의식의 차원에서 러시아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서방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러시아를 낡은 제국의 그림자로 인식합니다. 푸틴이 말하는 러시아 세계는 더 이상 이 지역에서 매력적 선택지가 아닙니다. 나토 국기 아래에서 자란 젊은 세대에게 러시아는 장밋빛 약속을 가진 형님 국가가 아니라 전쟁과 불안정의 원천으로 보입니다. 결국 라트비아의 철길 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사 계획이 아니라 푸틴 시대 러시아의 유럽 전략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철로는 뽑혀 나가고 전선은 잘려 나가며 러시아가 한때 사용하던 협박 카드들은 더 이상 테이블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쇄국의 섬이 되었고 발트해 연안 전체는 나토의 집단 방위 우산 아래 더 단단히 묶였습니다. 총성이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포탄도 미사일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군대의 작전 계획서는 이미 군데군데 찢겨나갔고 발트해 방향의 화살표는 더 이상 현실적인 경로를 찾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라트비아와 발트 3국 그리고 폴란드와 핀란드가 선택한 새로운 전쟁 방식입니다. 철기를 뽑아 올리고 전선을 갈아타며 법과 인프라, 외교와 지리를 동원해 적의 손발을 묶는 전쟁. 푸틴이 오랫동안 서방을 상대로 펼쳐왔던 회색 지대의 게임이 이제는 거꾸로 그를 향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일 것입니다. 왜 주변국들은 우리와 다리를 잇는 대신 다리를 끊는 길을 선택했는가? 그 대답 속에 푸틴 체제가 잃어버린 신뢰와 스스로 자초한 고립의 진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